6.25 전쟁의 대반전극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유엔군은 북진을 놓고 고민한다. 메가더 장군은 중국이 개입하기 전 속전속결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북진을 명령하게 되고, 이에 선봉대인 국군 1사단과 6사단이 북진하던 도중 전장 곳곳에서 중공군 포로를 생포하게 된다. 그러나 지휘관 밀번 군단장은 중공군을 소수로 여기고 북진을 계속해서 지시하는데,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통일 직전에 멈춘 북진, 중공군 1차 공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임용환 소장님 그리고 임철근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1950년 10월 북진을 시작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안타깝게도 역풍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중공군은 준비된 루트를 통해서 준비된 작전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부는 대규모의 참전이 아닌 소규모의 참전으로 판단을 내렸고, 이제 중공군의 역습이 시작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 국군과 중공군이 어떻게 첫 만남을 하게 되나요? 이 당시에 이제 북진의 선봉에 섰던 게 1사단, 6사단인데 이때 이야기를 보면 이제 기쁨과 불안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장 북쪽으로 빨리 갔던 건 6사단 쪽이에요. 6사단의 진로가 이 해안길에서 벗어나 이 산악지대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희천 정도가 마지막 큰 도시고 거기서부터는 압록강까지는 그냥 뭐 마을이 없어요. 네. 압록강 가야 중강진, 초산이 있는데 중강진도 사실 엄청난 깡촌이거든. 그러니까 거의 초산 이런 데가 사실 큰 도시가 아니에요. 네. 희천에 들어갈 때 북한군이 저항을 합니다. 이때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싶을 뭐랄까 좀 정규적인 저항을 해요. 희천 앞에 490 정도 고지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북한군의 주력 야포였던 122mm 포까지 배치하고 국군을 포격을 하는데, 이게 4개월 전에 이 122mm에 한국군이 엄청 강했거든요. 이때가 되면 이제 완전 역전돼 가지고 122mm 포 놓고 저항을 하는데도 국군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돌격 앞으로 해서 이 고지를 1시간 만에 점령해요. 이게 6사단이 춘천 전투 할 때 그 있었던 병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있었던 또 4개월 전이잖아요, 불과. 그렇죠.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점령하고 보니까 탱크까지 있어가지고 T-34 전차 20대까지 노획을 해요. 와, T-34를 20대를 놓겠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남은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까지 점령하고 이제는 압록강까지 뭐 도시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쾌속으로 가는데, 이때 운산 쪽에 들어갔던 백선엽 장군의 1사단 경우는 이제 갑자기 이제 이상한 느낌을 받는데, 운산에 오니까 갑자기 피난민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노인한테 물어봤대. 왜 사람이 안 보이냐? 했더니 중국 애들이 때로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니까 벌써 중공군이 들어와 배치하고 잠복하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전달하면 안 될까요? 전달했죠. 그래서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6사단도 전방대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왜 사람 안 보이나? 싸한데 그래도 저 앞에 눈앞에 압록강을 두고 어떻게 돌아가?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파나동 일대를 일대대가 점령을 했거든요. 거길 가보니까 유선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선이 살아있네? 신호를 넣어봤어요. 네. 띠리리리 하고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북한군이 니하오. 전화를 받습니다. 북한군이. 어. 여보시오 하고 전화 받으니까 대대장이 연기를 합니다. 북한군인 것처럼. 여기 풍장에 수미상 저기 있다. 날래 지원병 보내달라. 이렇게 하니까 30명이 트럭 타고 왔어요. 북한군이. 30명이요? 네. 얘네들 다 잡았죠. 네. 대대니까. 네. 전부포로 잡아가지고 신문을 해보니까 중공군이 출연했대요. 부대 정비도 해야 되고 수색도 해야 될 것 같다. 정지시켜달라. 건의를 했는데 네.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동의했어요. 뭔가 쎄하다. 그래서 유엔사 그 극동사령부에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는 무시합니다.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뭐 방법이 있나요? 군인들이 위에서 하라는데 밀고 올라가야죠. 야전군하고 이 사령부의 이게 교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확실히 이게 실전지 많이 하고 야전 많이 한 사람들은 방금 말한 쎄한 거를 잘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 쎄함을 더 확실하게 이 오감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사령부를 변호하자면 네, 해주세요. 사령부는 또 오만 보고가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정말 쎄한 사람이 있고 겁이 많아 쎄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요. 여기도 쎄해요. 빨리 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쪽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워커 같은 사람이 쎄했으면 들어줘야 된다고. 아니 근데 이제 이미 우리 국군은 네. 누가 먼저 압록강에 도달하느냐에 이 경쟁 압록강 붙었죠. 런을 그렇죠.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1사단은 이미 운산 지역에서 막혀서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 네. 중공군이랑 치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6산 7년대는 앞으로 계속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군을 격파하면서. 네. 초산 지역을 밀고 가고 있고 지금 사단장도 요 압력강 물 뜨는 거 같이 해보려고 네. 자동차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근데 이 와중에도 중공군은 네.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매복을 해서 들어오길 그렇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사단 2연대의 선두대대인 3대대가 진격을 하다가 네. 뜻하지 않는 적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중공군이 나타난 거죠. 중공군 118사단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연대가 사단 병력을 어떻게 당해내요? 그럼요. 이때부터는 이제 2연대가 너 저기 너무 많은데? 하면서 뒤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배치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연대가 날아가 버리면 허리가 끊어지죠. 포위되는 거거든요. 허리 끊어지고. 지금 이 상태가 온정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중공군 4개 연대가 제80 돌격을 가해가지고 6사단 2연대를 격파하고 2시간 만에 온정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 잠시 1사단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공군 제49군 124단 예하에 있던 그 연대 대대들이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진격하던 15연대에게 먼저 박격포로 화력 습격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쳐야 쌈 싸먹어서 포위하는 건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중공군이 앞에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안쪽의 부대들은 발톱을 잘 숨기고 있다가 허리를 팍 끊고 들어왔는데 네. 이쪽 부대들은 앞에서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뒤를 치지 못하고 앞에서부터 맞기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공군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포위 소면은 물 건너갔고 네. 압도적인 숫자로 돌파라도 해보려고 이제 제80 돌격을 계속 가하는데 12연대는 그걸 잘 막아내고 있었는데 15연대 쪽으로는 더 많은 병력이 갔나 봐요. 15연대는 조금씩 이렇게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전까지는 날씨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27일 날 날씨가 이제 잠깐 좋아지니까 한 C-119 수송기 10대 정도로 탄약을 긴급하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1사단이 이걸 다 퍼부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화력을 사단 전체가 앞으로 전방에다 투사해버리니까 오히려 중공군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뒤로 밀립니다. 야. 그래서 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1사단 12연대와 15연대가 2km에서 3km를 오히려 전진해버려요. 운산에서 이렇게 밀고 밀리면서 엄청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중공군은 사실 115사단과 117사단이 1사단의 측방을 치기 위해서 기동하고 있어요. 아, 이건 위험한데. 그래서 1사단 사령부는 15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였던 11연대를 이렇게 투입해서 가고 있었는데 네. 투입해서 가고 있던 길목에 반대원 미사일 중공군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 제1군단장, 밀번 군단장은 안 되겠다. 저 1사단이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부대를 교체해서 초월 공격을 해가지고 밀고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미 제1기병사단을 투입을 합니다. 투입해서 올라와서 보니까 12연대는 진지를 그대로 인수했는데 15연대는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3km 밀고 올라갔다 다시 밀린 거죠. 그래서 15연대 진지는 제대로 인수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 1사단과 미군사단 연대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상황에서 중공군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진격하는 과정이고 아직 포위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왜 공중보급을 하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도로 상태나 이런 것이 보급이 원활하게 되질 않아요. 군대라는 게 원래 보급받고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적이 별로 없다. 빨리 밀고 올라가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하루 이상 전투할 수 없는 어떤 보급 상태에서 그냥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화력의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 제공권이라는 거는 퍼볼 수는 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더욱이 산악 지형에서 이 평지하고 달라서 산악 지형에서 비행기 이게 해서 공격한다는 게 지상 공격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공권의 위력도 그렇게 생각처럼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하고 부딪힐 때 인해 전술이라는 거를 최근에는 중공군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주장도 있는데 항상 중공군의 수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화력의 양이 얼마나 더 같이 봐야 돼. 근데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재파식 공격에 순식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1차 의문점이 들었던 부분은 중공군이 짠하고 나타난 시점 그리고 허리를 끊는 시점에서 중공군 포로들을 잡았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 두세 명에서 100여 명까지 잡아서 신문을 했었어요. 그때도 사령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면적 공격이 시작되고 허리가 끊어지고 혼전이 양상이 되고요. 자, 이건 연대급 병력도 아니고 사단급 병력들이 지금 전투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 정도 상황이면 대규모 투입을 충분히 사령부가 인정을 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쯤 다시 한번 이프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까지도 미 극동사령부 그리고 그 예하에 있었던 미 제8군은 이게 뭐지? 왔을 리가 없는데? 와봤자 5, 6만인데? 저 정도 병력일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니요. 아니 지금 사단급 병력이 벌써 몇 개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단을 5개 정도 예상했으니까 한 개 사단 나타나면 총수 5. 요 선입견이 끝까지 안 아, 빠져요. 이게 끝이다. 아, 저게 전부 다다. 전부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전투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1사단에게 8사단과 연결 작전을 하는 명령이 또 가요. 네. 그래서 1사단장이 예비였던 11년대가 15년대 증원에 실패했으니까 네. 이걸 돌려서 8사단과 연결 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네. 중공군이 지금 기동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대염 이상의 적과 부딪혀서 또 연결 작전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미 드러난 적만 해도 예상을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6사단 쪽으로 사이드로 상황을 올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래요. 쭉쭉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7년대는 이 상황을 지금 몰라요. 네. 후방에서 2연대가 지금 중공군과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모릅니다. 네. 그 상황에서 사단장은 7년대와 같이 백두산 압록강 물뜨겠다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진격을 하다가 북한군 또 한 개 대대가 저항하는 걸 또 격파하고 드디어 초산을 점령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본부 즉시 수통 2개에 물 떠서 사단본부를 보내라고 지시를 하죠. 그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공군 개입이 없었으면 통일 시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 물 뜨는 사건은 사진도 남아 있지만 네. 정말 그때가 아마 최고로 감정적으로 절정기였는데 네. 지금 같으면 이게 통신이 연결돼서 다 알 텐데 빨리 내려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한쪽은 지금 극도의 그 흥분 상태에 다 있고 됐다. 한쪽은 이미 전선이 붕괴되고 있는 네. 겁니다. 이 무렵에 중공군 제125사단은 사실 7년대 후방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최악의 상황이에요.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전 부대가 차량화되어 있으니까 유류 보급을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돌진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떡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상황이 있었어요. 중공군 제13병단의 예하에 있었던 제38군단이 상당히 우회해서 저구령 산맥을 통해서 8사단과 6사단 전체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밀고 내려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한반도 역사상 한 번도 있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통로를 통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공 38군단은 희천을 목표로 지금 현재 남하하고 있었어요. 남하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8사단의 상황인 거죠. 당시 8사단이 부여받은 임무 중 하나가 강계를 점령하는 거였어요.
강계는 지금 북한의 임시 수도고 김일성이 거기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었거든요. 8사단은 이렇게 진격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령 산맥에서 38군단이 남하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113사단이 정면에서 공격을 하고 112사단이 측후방을 공격을 해서 네. 포위 선멸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공군이 차량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 군장이 35km. 네. 이걸 메고 저기령 산맥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요? 그렇죠. 당연히 천천히 가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앞에서 우리 국군과 교전을 하고 패주하던 북한군 잔당들이 네. 중공 112사단과 만난 거예요. 네. 여기서 중공군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네. 아군이니까. 국군 어딨냐? 국군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패잔병 북한군이 이미 희천에 이미 미군의 흑인 병사로 구성된 한 개 연대가 저기를 점령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사이에 113사단과 8사단의 선두부대가 교전이 이미 벌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113사단 이하 연대장들은 교전이 벌어졌으면 사단장님한테 물어봐야죠. 사단장님 계속 공격합니까? 네. 사단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위에다 물어봐요. 다시 군단장한테 물어봐요. 말을 보내요. 네. 군단장님 어떻게 합니까? 미군? 미군이라던데? 미군이면 우리 애들이 이길 수가 없을 텐데? 신중한 사람이었나 봐요. 네. 랑싱추라는 사람이. 그래서 112사단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런데 112사단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똑같이 35km 메고 걸어가고 있는 거죠. 건데. 네. 그래서 얘네 둘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뭔가 세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국군 2군 단장이 네. 긴급 진격 중지 명령을 내려서 잘하셨네. 그날 새벽에 8사단이 철수한 거예요. 아, 잘하셨네. 그래서 중공 38군단 2개 사단이 공격해서 들어왔을 때쯤에는 이미 8사단은 철수한 시점이에요. 다행입니다. 북한군 덕분에 천운이었죠. 근데 왜 북한군은 흑인 부대가 와 있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전쟁하면 다 아무리 사병이라도 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북한군도 미군이 어쨌든 한국보다는 화력이 세니까 그나마 미군을 만나면 우리 더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런 겁을 먹고 있다가 당황하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훈련소에서 경계병 쓰고 있는데 누가 만약에 어젯밤에 누가 개한테 물렸다, 뭐 늑대가 나타 이런 소리 하잖아요. 바스락 밤새도록 늑대가 보여요. 어. 진짜 늑대가 보여. 어떤 애는 뭐 검은 늑대, 얼룩 늑대 막 나중에는 호랑이가 되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진짜 보인다고. 아. 그러니 저렇게 되면 흑인도 보이고 모두 다 보이게 되죠. 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국군 6사단 2연대는 온정리에서 격파됐죠. 네. 6사단 7연대는 지금 압록강 물 뜨고 나서 우리가 전 군의 선봉부대다 하면서 이제 벅차 올라서 감격에 차올라서 국경 경비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8사단 지금 이렇게 퇴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 6사단장한테 철수해라는 명령이 갑니다. 그렇죠. 그 명령을 받은 6사단 7연대 1대대 장병들은 어떻게 했어요, 심정이? 와, 여기까지 이거 어떻게 무너지죠. 왔는데 그렇죠. 못 간다고 버틴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여기서 지킨다. 네, 여기서 전멸하면 전멸했지 죽으면 죽었지 철수 못 하겠습니다 연대하고 병사부터 장교들까지 다 못 간다고 버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중공군은 계속 테러를 자르러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더 버티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대장이 간신히 설득을 해서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진격하느라 기름 다 써버렸잖아요. 추가 보급은 없고. 그래서 올 때는 차 타고 편하게 왔지만 갈 때는 걸어서 가는 지옥의 행군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무렵 2군단은 미 8군으로부터 1군단의 예비로 갖고 있었던 국군 7사단을 투입시켜서 지금 6사단과 지리멸렬하게 돼가는 6사단과 8사단을 어떻게든 한번 구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7사단이 밀고 올라갈 때쯤 여기서도 단대홈 이상의 중공군과 부딪혀서 결국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공군은 여러 갈래로 나눠서 크게 돌아서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엔군은 이때쯤부터는 더 이상 전선을 수습할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국군 제2군단은 개천 원리 일대로 퇴각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전투에서 미군이나 중공군 기록에는 한국군이 이제 쉽게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슬슬하기 시작해요. 이 북한의 산악지대에서 우리가 개전 초에 당했던
강력한 적군이 퇴로를 끊고 보급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에서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할 만큼 한국군이 어떤 독자적인 공군도 없잖아요. 미군의 지원 받아야 되고 아직 이때 155mm포는 보급도 안 된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 산악지대에서 강력한 적과 만나고 근데 실탄도 하루 이상 싸울 실탄도 없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병사들이 가지는 공포감이라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우리가 겁이 나니까 무조건 도망가자, 전투를 포기하자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군대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 산악정의 또 하나 특징이 싸울 거 공격할 때는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건 아마 너무 잘하실 거야. 왜냐면 연락도 잘 안 되고 안 보이고 그 당시 무전기 유선 전화 갖고는 통신도 잘 안 됩니다. 지금도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옆에 중대가 있는지 도망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고요. 이거는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만 믿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산악 지역은요. 어디든 튀면 살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 군대를 산에 갖다 모아놓으면 방어선 유지하는 건 불안한데 한 가지 확실한 믿음. 산으로 흩어져 도망가면 잡을 저기 길이 못 쫓아온다. 없다. 살 수 있다. 사실은 중공군도 이걸 몰라가지고 탁 치니까 너무 쉽게 자기들 생각에는 어떤 경우에는 쉽게 흩어진단 말이에요. 이겼다 생각하고 끝났다. 나중에 뒤에 가서 다 또 뭐예요? 집결해요. 네. 그 나중에 저 38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중공군한테 지침이 내려갑니다. 한국군이 좀 너희들 생각에 쉽게 흩어졌다고 해서 얘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저기 사라진 거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얘들은 일단 뒤로 가서 다시 모이는 것이다. 근데 중국은 또 평야에서 싸우잖아요. 한 번 튀면 하얼빈에서 해남까지 간다는 소문도 있어요. 다시는 안 와요. 이게 다 남의 나라 다른 지역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겪는 오해들인데 대륙의 군대와 이런 이제 한반도의 군대가 다르다는 또 거죠. 미군도 그걸 좀 착각을 해가지고 한국군이 어떨 때 보면 산으로 흩어지는 걸 보면은 이게 군대냐 막 그러는데 또 아는 사람은 바로 다음에 가서 또 한 명 빠짐없이 다 모여서 또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훈련 준비 안 된 것, 어떤 그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의 어떤 대응하는 방식 이런 것들 차이 때문에 당시 한국군이 쉽게 무너지고 중공군 공포증에 걸렸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정말 그리고 그 당시 한국군하고 인터뷰한 기록이 없어서 그래요. 육사단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육사단 정말 어떻게 저렇게 패퇴를 하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진격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용맹하게 싸우지? 모든 걸 다 보여줬던 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꾸 육사단이었죠. 이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왜 한국 전쟁 기록에서 한국군 병사들의 증언이 이렇게 없냐고. 그리고 미군이나 중공군이 보고서 이거 뭐 쉽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했던 얘기를 한국한테 덧붙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책임도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 기록을 제대로 안 해놨냐고요. 그때 역사적 고증에서 역사학자분들께서 가장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고록과 이 증언을 역사적 고증이라고 네, 그래서 그래서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끔 이제 그런 거 좀 나오니까 이제 나이 드신 노병분들이 정말 피토하는 얘기들 하는 게 가끔 있는데 이게 아직 체계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장진호 전투 때도 보면 미군들이 보면 한국군 병사들이 자기들하고 다르게 행동하니까 도망가는구나 생각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걔들이 지나가다가 낙오했을 때 한국군 병사랑 만난 또 경험이 있거든요. 미 해병대보다 더 용감하고 더 잘 싸워.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들 헷갈리는 거야. 개인적으로 만났더니 그렇죠. 아니야. 단체로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선입견의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들 증언을 못 남겨놓은 게 너무 안타깝고 이거를 또 사실인 것처럼 막 이렇게 쓰는 것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국군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국군 연대를 상대로 3-4개의 연대가 포위 작전을 합니다. 네. 당연히 국군 입장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인해 전술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총알보다 적병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자, 그렇다면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빠르게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현장 지휘관이라면 가장 좋은 작전은 뭘까요? 신속하게 상황 판단을 해야죠. 나아갈 것인가, 물러갈 것인가.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우리 장병들이 느꼈던 공포심은
지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도 있지만 중공군의 전략 전술을 전혀 몰랐다. 유엔군과 국군이.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 마오쩌둥의 그 16자 전법을 중공군이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방어전에서 운동전으로 갔다가 운동전에서 다시 방어전으로 갔다가 이걸 보면서 유엔군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뭐야,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맹렬하게 추격하던데 왜 갑자기 또 사라져? 다 죽었나? 다 끝났나? 이 생각이 또 들 때쯤 되면 또 공격해오고. 그러니까 이런 적전술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엔군이 총공격에 실패한 이유는 적 전술도 몰랐고 지형도 제대로 분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 위로 올라갈수록 요동이랑 가까워질수록 정면이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청천강까지는 정면이 270km 정도지만 이게 국경선 압록강 쪽으로 가면 765km로 3배 이상 폭증하거든요. 그러면 병력은 9배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평지 병력에 더해서 더 많은 병력에 가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못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국군의 진격 속도를 오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 2개 시리즈 시간 동안 말씀 못 드렸지만 미 제10군단이 우리가 북진을 하기 전에 인천에서 배 타고 돌아서 원산으로 상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10군단이 다 타서 이제 상륙하러 가볼까 하니까 원산 앞바다엔 길에 깔려 있고 국군 1군단은 이미 북진해서 이미 원산을 점령하고 더 위로 올라가고 있고 중공군이 들어와서 30km 군장 넘는 거 메고 와서 하루에 16km밖에 못 걷던 애들이 그 지점까지 와가지고 매복 작전을 준비할 때까지의 시간을 허용한 게 그게 최대의 패전 요인이다. 정리를 하자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개념이 있고 전술적 개념이 있고 굳이 따지면 작전적 요인이 있는데 세 가지가 다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전략 라인도 없으니 전술 작전이 준비가 안 돼도 임기응변이라는 게 있는데 전략 그림이 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임기응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 중공군이 5만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더라도 반대로 생각했어야지. 아군이 유엔군이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지점을 장악하고 오히려 중공군을 끌어들였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이게 모르는 건데 중공군도 사실은 명분에 움직이는 군대예요. 유엔군이 진격하지 않고 멈추면 걔들 여기서 휴전하려고 할 애들이냐고요. 어차피 북한 땅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럼 마오쩌둥은 분명히 공격해서 밀어내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도 그대로 사건이 벌어져요. 내가 추측이 아니고 장진호하고 여기서 포위 선멸전에 실패한 다음에 야전지휘관들은 안 내려가겠다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가면 거꾸로 우리가 당한다. 그래도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그 포위 걸리기 전에 미리 청천강 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구축을 했더라면 중공군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무조건 밀고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오히려 중공군을 섬멸하고 전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니면 또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휴전회담을 해도 청천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건데 이게 전략적 그림이 없으니까 한 서너 달 지나면 결국 유엔군이 반격하는 법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못했던 것이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이다. 만약에 서너 달 전에 그 방법을 찾았더라면 여기서 방어 라인을 형성해서 아니면 여기 더 좁은 청천강 라인에 셀 수도 있지. 했더라면 그렇죠. 그러면 판문점이 지금쯤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있죠. 어. 더 북쪽에 있을 수도 네. 있습니다. 지금쯤 주석궁이 여기 있을 수도 더 위에 있겠죠. 여기 쪽 아우, 네, 아니, 강계 쪽에. 뭐 요쪽 네네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이프지만 저 미제 10군단을 굳이 원산을 돌리지 않고 미제 8군단하고 같이 넣어서 그냥 평양 쪽으로 계속 밀고 올라갔으면 병력면에서 크게 안 밀렸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네. 전략적 구도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까 진군하는 걸 보셔도 그랬지만 국군도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해병대 장진호 이쪽으로 가거든요. 결국 이렇게 막겠다는 거예요. 저까지 가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막고 그다음에 두만강에서 오면 여기서 막는다고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왜 10군단 일로 돌리냐고.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워놓고서 또 했다는 거는 이게 전략이 흔들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자기 집 모양을 그려놓고 하다가 여기다가
방 하나 더 만들면 좋겠는데 이때부터 건축이 망가지는 거야. 저 동해안 라인은 가봤자 함경북도 쪽으로밖에 길이 그렇죠. 없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프를 하고 어디서 어땠더라면 얘기를 하는 거는요. 누구의 잘못을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앞으로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앞으로는 A 플랜, B 플랜, C 플랜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래서 6사단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위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다가도 우리는 그냥 여기에 계속 남아 있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7년대에는 눈물의 철수를 진행을 하는데 그 뒤를 중공군이 맹렬하게 추격을 하면서 타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2연대는 이미 분산돼서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고요. 이걸 수습해 보고자 사단장이 19연대를 투입했는데 19연대도 마찬가지로 중공군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에 밀려서 결국 퇴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갑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8사단이 지금 그런 상황을 천행으로 철수를 할 수 있었고 네. 1사단도 그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조금씩 축사적으로 철수를 해서 큰 타격 없이 철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공군 1차 공세에서 당시 중공군의 목표는 마오쩌둥의 목표는 국군 1사단과 국군 6사단, 8사단을 포위해서 괴멸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6사단도 전멸을 못 시켰고 1사단과 8사단은 철수에 오히려 성공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또 중공군 입장에서도 쎄한 느낌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1차 공세가 어느 정도 선에서 종료가 되고 나서 중공군은 잠시 멈추고 청천강선까지 맹렬하게 추격을 하다가 청천강선 이북에서 또 갑자기 사라집니다. 왜 자꾸 사라져요? 이미 보급도 한계에 도달을 했고 중공군 펑더화이 같은 최고사령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철수하는 신용을 하고 일부러 약한 사단 한 개를 깔아놓으면 분명히 이 미끼를 물고 유엔군이 다시 북진을 할 것이다. 그때 다시 포위 소멸하자라는 생각으로 한 개 사단 정도를 얇게 깔아서 약하게 부대 배치를 해놓고 의도적으로 대부분의 부대를 다시 토굴로 철수시킵니다. 중공군이 사라졌다. 네. 저 이 말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얍삽해요? 이기는 게 아니, 장땡이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다시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정말 전략적으로 이제 작전을 정말 잘 짠 짜는구나라는 거를. 얘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사실 치고 빠지고도 잘하고. 근데 실제로는 이 상황에서 중공군의 후속 부대인 제9병단이 한반도로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9병단의 주력 부대들이 장진호를 둘러싼 곳으로 이제 군단들이 부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포진해서 미 해병 1사단과 미 7사단은 포위 소멸을 이제 실시를 하면 청천강 쪽에서도 다시 재공세를 유엔군이 밀고 올라가면 그 허리를 끊고 들어가서 다시 재공세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메가더의 극동사령부에서는 이번 공세는 5, 6만 정도로 한 것 같다. 이런 오만한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가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뒤로 갔어요. 조금 뒤로 갔어요. 근데 이게 미군은 중공군이 이 한 번에 밀고 쉬었다 민다는 걸 51년 돼야 깨달아요. 자기들은 그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만 이게 그 당시 한국에 왔던 중공군의 특별한 전술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거를 몰랐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통일을 목전에 두고 후퇴해야만 했던 이 중공군 제1차 공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정신승리만 한 번 하면 안 돼요? 압록강 물은 먹었으니까 통일에 한 번 성공했는데 개입한 중공군 때문에 다시 밀린 걸로. 그 물은 어떻게 됐어요? 물은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갖고 가지고 왔군요. 왔어요. 네네네. 어디 전시돼 있어요, 근데? 전쟁기념관에. 전쟁기념관하고 6사단에 가보면은 네, 육사단은 지금도 그 구호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네. 네. 1사단 사령부에 가보면은 당시 대통령 부대표창 받은 게 네. 전시되어 있습니다. 육사단은 그게 가장 큰 자긍심 중에 하나의 수통이. 수통.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뭐 저는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적을 알고 나를 안다.
그 전략적 구도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전쟁하다 보면 자꾸 작전 이게 실전 자꾸 매몰되는데 현장 지휘관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략이란 건 좀 쉬워 보이잖아요. 큰 그림이니까. 근데 전략이 명확한 게 왜 중요한지, 왜 돌발 상황에서 모든 전쟁을 다 알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다 몰라요. 네. 그런데 어떤 돌발 상황,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전략적 구도가 맞아야 제대로 된 임기응변이 됩니다. 그래서 제발 전 세계 모든 군대가 전쟁하고 나면 결국 전략 부분이 이상해. 그게 정치에 휘둘리고 그냥 감정에 휘둘리고 무지에 휘둘리는데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지난 시간에 중공군의 화력이 미군 한 개 사단의 뭐 45%, 네. 뭐 54%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낙후된 거네요. 그렇죠. 숫자만 많고. 네. 지금 우리 상황과 놓고 볼까요? 우리 군은 첨단 무기 체계로 가지고 있으니까 숫자를 줄여도 우리 군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어도 우린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왜? K9이 좋으니까. K2가 좋으니까. 근데 지금 실제 훈련 현장에 가보면요. 전차 부대, 장갑차 부대에 운전병이 없어서 옆 부대에서 빌려옵니다. 그 무기 체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숫자에서 밀리면요.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가 전력이에요. 병력의 규모, 화력의 규모, 탄약의 규모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드론이 날아다니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설쳐도요. 산악 지역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병력들을 모조리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만, 내가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내 표 한 표, 내 경제 하나, 내 돈 한 푼 이렇게만 가면은 미래 전쟁에서는 절대적으로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동사령부의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 답답했던 면 경험하셨죠? 아이, 2만 명, 5만 명, 에이 소수일 거야.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볼 거야라고 하는 선택.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연병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준비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면 그 국가는 승리할 수 없지 않나라는 것이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전쟁을 연구하는 저희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다음 이 시간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